좀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여건, 그래 생산 기반하고 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 산업을 풀어나가는 해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쪽 이야기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도 힘들고 또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생산을 하는 거라든지 생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연업과 의류를 생산을 하면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답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내지는 또 해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의 과제라고 했지만 그냥 문제점을 던지는 수준이지 그냥 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하면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식업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산 양식업도 이제 그 식량 농업기구 쪽에 FA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속해가지고 유엔 기구에서 우리 식량의 관점에서 계속 이걸 수산 양식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가 그 발췌를 한 건데 식량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 양식업이 과연 식량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물고기 쪽에서 이제 그 핀피쉬가 우리에게 어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것도 이제 FAO 자료인데 제가 한 90% 이상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해보니까 88% 정도가 됩니다. 담수 물고기가 전 세계 양식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기서 위에 이제 마린하고 위에 핀피쉬, 어류, 인랜드가 이제 담수 물고기거든요. 요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수산 양식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고 또 이제 최근에 7월 8일자로 그 주변 산업, 뭐 후방 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기자재라든지 다른 쪽의 산업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를 이렇게 그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양식시설이란, 양식장이란, 뭐 내수면이란, 뭐 양식업이란 여기 뭐 쭉 전부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에 뭐 속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고기를 생산을 할 때 생사료하고 배합사료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사료 같은 경우 50만 톤 정도 생산을 소모를 하고 있고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물고기 양은 8만 5천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료를 저렇게 많이 쓰는데 생산하는 물고기는 8만 5천 톤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내지는 그 자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때 과연 우리가 수산 양식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고기 이제 어류들 쭉 생산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해수산 물고기 생산량이 한 90%, 95% 정도 되거든요. 담수 물고기에 비해서.
주로 이제 그 해수산 물고기가 주를 이룬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쭉 어종별로 이렇게 쭉 통계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아까 이제 앞에서 그 박준영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어 수입량 중에서 제가 이제 통계청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거는 통계청에 뽑으면 연어 이런 그 품목으로 쭉 수입이 되는데 이거를 건수하고 중량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그 환율 1,2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나눠봤습니다. 그럼 키로당 얼마 정도 가격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냉동 연어,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에는 8,341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평균 단가가 이게 그냥 홀 상태로 우리가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장 빼고 아가미 빼고 한 상태에서 가공용으로 냉동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총 몸무게에서 한 25% 정도 없어지죠. 그죠? 내장 빼고 아가미 빼면. 그러면 어떤 양이 들어오고 있고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연어를 생산을 해서 가공용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그 타겟을 해서 시장에 그 목표로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앞에 사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한국수산신문사에서 나온 신문 그 기사 내용입니다. 뭐 85,200톤이 물고기 생산하던데 사료는 얼마를 쓰고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벌써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료 개수를 따져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그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양어장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솔루션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해서 뭐 진흥화 한다든지 스마트화 한다든지 생존율 높이고 사료 허사로 안 주면 궁극적으로 싼 물고기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사료 개수를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EP 사료 기준입니다. 아까 생사료를 통상적으로 한 3대1 정도로 나누면 건중량 그 대비 나오는데 사료 개수가 3대1 정도 납니다. 우리가 그 EP 사료 기준으로 사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대1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이렇게 쭉 계산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생산적인 면에 있어서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까 생산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핵심적인 게 생존율하고 사료 허실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존율 높이는 겁니다. 뭐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료 그 다음에 뭐 생존율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어장을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그 우리 아쿠아팜 4.0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적인 정책 그 다음에 어민들 우리들이 전부 다 그 자각하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솔루션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기존의 방법대로 기존대로 해왔을 때는 그 별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앞에 그 박주영 사장님이 하셨던 내가 생산해서 매장 만들어서 거기서 썰어서 2차 산업 소비자들한테 판다. 3차 산업. 1, 2, 3차 산업 더하면 6차 산업입니다. 우리 이제 뭐 이걸 조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좀 그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종에 대해서 생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저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작은 양어장도 너무 큰 양어장도 뭐 경쟁력 있게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자동화 한다든지 요즘에 인건비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을 해내는데도 어느 정도 그 정형화를 해야만이 그 생산을 해내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순환정화식 양식장의 비율이 아까 그 앞에 발표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한 5%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송어 쪽에. 유럽의 이제 덴마크나 이런 쪽은 우리가 순환정화식이 100%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쪽이 한 5, 60% 정도.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그 고도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연 환경 자체가 뭐 고수온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고수온이 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양식의 발전을 해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유럽에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 교수님과 같이 갔을 때 씨라이스 때문에 이전에는 스몰트 시키면 바다로 내가지고 양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노르웨이나 유럽 쪽, 미국 쪽도 육상에서 스몰트하고 출하 때까지 키우는 형태로 대규모 자본이라든지 기술이 투입이 돼가지고 순환정화식으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순환정화식의 모식 또는 뭐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그 물을 사육을 하고 나면 그 물을 다시 제철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게 이제 순환정화식입니다. 우리 그 소위 말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순환정화식 양식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단위로 이렇게 그 우리가 양어장을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양어장을 운영하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하드웨어에 있어서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식장 자체도 어종에 맞는 뭐 설계를 해야 되고 자동화한다든지 환경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걸 축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양어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건 이제 이런 양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물고기가 자라고 있는 자라는데 패턴이라든지 뭐 어종마다의 특성이라든지 고기가 크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럭을 뭐 몇 월 달에 넣어가지고 뭐 몇 월 달 되면 몇 그램 정도 나오고 어떻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정형화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양어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유럽의 대략 그 FAO 쪽에서 이제 있는 자료들입니다. 어떤 비중으로 그 돈이 쓰여지는 이제 양어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가두리하고 육상수조 양식장하고 비중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봤을 때 육상수조식에서는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가두리에서는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경비에서 한 60% 정도 내외 정도인 걸로 보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임금 종묘 쭉 이렇게 나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까 사료 개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 개수라든지 뭐 이런 사료의 효율적인 부분들 인력을 어떻게 그
사용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양장에 그 가서 사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5% 10% 정도 차이 나는 사료를 똑같은 가격에 갖다 주면 그걸 골라 쓸 수 있냐고. 그걸 골라 쓸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양어장을 경영을 하셔야 물건을 파는 사람도 5% 10%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경영 방식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양식을 하면서 그 여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외부에서 오는 요인 이외에도 이제 내부에서 있는 그런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많이 그 소비를 이제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리스크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 사료 개수, 사료 효율 측면에 있어서 물고기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항온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대사량보다도 훨씬 작고 사료 효율이 다른 생물에 비해서 물고기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닭 같은 경우에도 사료에서 1.79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고기는 1.15 정도 그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소나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료 효율 자체가 아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축산, 농업적으로 하는 축산, 수산 쪽으로 하면 물고기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긍지를 갖고 그 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어디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잡는 어업의 생산량은 그냥 정체 내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양식 생산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2001,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체 내지는 다운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력을 계속 발전하는 동력을 갖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뭘까?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물고기 생산량인데, 이게 EU 28개국이 생산하는 총량이 120만 톤. 노르웨이 한 군데에서 생산하는 게 한 120만 톤 정도 됩니다. 생산량이. 터키가 조금 많이 하고, 이제 스페인, 뭐 이런 생산량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이제 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그 가격, 물고기 가격 흐름을 쭉 봤거든요. 노르웨이 연어 가격입니다. 이게 40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부터 해가지고 61이 되면 가격 자체가 이 정도, 양어장에서 나가는 가격이 저 정도인 겁니다. 이게 그 대서양 연어 노르웨이 가격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 80년대까지 노르웨이의 이제 애틀랜틱 살몬 가격하고 2000년대 초에 보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안 합니다. 한 2,000원, 2,500원 선까지 내려갔었고 2017년 보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형태로 한 500여 군데의 양어장이 있다가 2000년대 초에는 생산하는 양어장 숫자가
13군데 전부 다 통합되고 모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가격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게 잉어 가격의 흐름입니다. 요거는 송어 가격의 흐름이고, 이거는 돔농어의 가격 흐름입니다. 이탈리아에. 이 보시면 나라마다 이렇게 그 특정 지어서 이 물고기의 가격을 쭉 내놨는데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언급한 거하고 뭐 중복되는데 물고기마다 사용되는 사료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생사료 50만 톤, 이피사료 아까 거의 한 10만 톤 정도 되는데 또 다른 2018년도 자료에는 한 이피사료가 수입사료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14, 5만 톤 정도까지 생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가격은 어떤지, 우리가 그 물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원가 쪽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사료 가격은, 전기요금은, 인건비는, 건축 비용은, 땅 사용 가격은,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배려하는 세금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사료 가격은 국제 어분 가격이 있고 국제 곡물 가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도 싸지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국가에서 FTA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쌀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전기요금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하면 2분의 1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건축 비용 뭐 그렇고 땅 가격 그렇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정책은 우리나라가 부가세, 사료 우리 쓰면서 부가세 안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사료 들어오면서 관세 안 내거든요. 그 다음에 어민들한테 주는 세제 혜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물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비싸야 됩니까? 앞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물고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조 부분입니다. 아마 박종현 사장님 어장도 햇삽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송호협회 회장님 어장도 햇삽 등록이 되어 있고, 내수면 쪽에서는 뭐 햇삽 등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군에 납품할 때도 그런 거 따질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바닷고기 키우고 있는 업체들은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 가공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보면 글로벌 캡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인증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라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사료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요인들하고 같이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과연 얼마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유기농
사료가 있고 ASC나 MSC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사료가 일반 사료의 가격에 비해서 곱하기 2거든요. 근데 그 사료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그만큼 좋냐고 하니까 사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마케팅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료가 필요하다고. 이런 사료가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이런 사료를 조금이라도 유기농 물고기를 생산하는 양어장 같으면 다른 물고기들도 아주 믿을만하게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면서 생산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인증 제도들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어장을 하면서 이제 ASC, MSC 인증 지금 도입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사들을 제가 한번 모아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노르웨이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천에 가공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마린 하베스트 이 회사가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이게 모이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2013년 기준을 해가지고 직원 수, 그다음에 매출액, 연간 생산량 지금 34만 톤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45만 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조용히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 마린 하베스트가 진출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인천 공장 저 돼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구하는 직원 공고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 연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선어로 공급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훈제, 가공품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다 맞춰줄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양들 우리가 6만 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물고기 기준에 6만 톤 이상의 어류들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넓은 스펙트럼으로 그 소비를 하고 있는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횟감용 어류 수입 동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거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전부 다 나오고 트렌드가 전부 다 나옵니다. 뭐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슈퍼마켓, 수산시장, 전통시장 이런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수입산 연어 이제 그 패턴,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간편식 시장 규모 패턴, 그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간편식 쪽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비, 이제 가공의 이야기고 이제 소비의 이야기인데, 소비의 패턴 자체가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께서도 앞에 박종희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릴 때 먹어보고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럭을 군납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은수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럭은 리젝트를 해도 연어는 받아들이거든요, 군에서.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4인 가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싸고 좋은 물건을 찾았는데 지금은 편리성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포장 단위 자체도 소포장해야 되고 소비 패턴 자체 특히 코로나 되면서 어디 식당에 가서 소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어디 마트에서 간편하게 사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들은 과연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물고기들 몇 번째 정도 연어과 어류가 몇 번째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한 9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연어 생산량 추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전 세계적인 그 물고기 생산량하고 비슷하게 잡는 연어는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줄어들고 양식 생산량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어과류가.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생산 비용은 다음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위에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농장의 단위 크기, 그 다음에 이게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그냥 했는데 물고기 건강 상태라든지 지리 정치 위치, 사료 원료의 비용이라든지 계산 방법 이렇게 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다 좌우가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경우에 저 정도 가격이거든요. USD. 스몰트 하는데 얼마가 들고 지금 2.5 USD 정도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통상 저 정도 같으면은 한 3,000원 선이거든요. 연어과 이게 터키인데 연어과 의류의 생산 추이에서 연어과 의류가 계속 이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터키가 지중해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나라도 생산량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바다에 송어를 넣어서 키우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키우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터키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다 송어입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그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 여기 있는데 25% 정도가 바다 송어를 생산을 합니다. 그 연어과를 한 4만 5천 톤에서 한 5만 톤 정도 송어류를 생산을 하는데 바다 송어를 생산을 하는 게 한 25%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 생산을 하는 그 생산 공정입니다. 담수에서의 공정, 바닷물에서의 공정입니다. 저쪽이 이제 바닷물. 이것도 그 전적으로 그 대서양 연어처럼 그 전적으로 연어를 키울 때하고 송어를 그 바다에 이어가지고 키울 때의 공정이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그 연어 생산의 흐름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란을 채취를 해가지고 치어를 만들어서 중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수 순치를 시켜가서 본 양성에 들어가서 출하를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고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각 공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스틸헤드를 할 건지, 바다 송어라고 덴마크나 이런 쪽에서 있는 그런 종을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생산을 할 때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할 건지, 담수에 어차피 종묘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 순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질병 구제책은 어떻게 할 건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걸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비브리오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질병을 막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하할 때 2.5kg에서 한 4kg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연어과 의류가 기본적으로 15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한 17도, 8도 이상이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의문을 던지는 수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표를 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